우리나라가 세계 6위예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우리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자, 아무래도 이제 장군님이 나오셨으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사실 육군 상하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 나왔다고 해서 또 다 장군이 되는 것도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육사 출신 장교가 포스터 대장이 될 확률이 거의 뭐 한 0.01% 정도인 거라고 하던데 장군님 어떻게 포스터가 되셨죠?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포스터가 8명인가요? 한 정도 제가 할 때, 네. 제가 있을 때까지는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8명의 대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1군 사령관을 했고 경기도를 담당하는 부대가 3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네. 요게 1, 3군이 합해져서 네. 지상작전 사령부라고 하는 부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대장 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포스터가 7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포스타가 7명인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해병대는 지금까지는 3스타가 최고의 계급이었는데 그렇죠. 해병대도 대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8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7명입니다. 지금 올해가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된 지 75년이에요. 75년이 된 육군의 역사 중에 네. 제가 따져봤더니 125번째 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지는 그렇죠.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요인이 뭐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네. 그 중에 이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받은 질문이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첫 번째는 왜 됐느냐? 제가 아주 훌륭한 부하들과 같이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하들이 저를 대장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상관, 제가 모셨던 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하고 기회를 주시고 잘못한 점도 저 잘못은 발전을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용인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관대함을 가지고 제가 운 좋게 상급자들을 모셨기 때문에 됐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 됐다고 생각이 들죠. 저는 뭐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미쳐서 컸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육사를 들어간 다음에 매일 아침 성당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새벽 미사를 매일 가졌고, 결혼한 후에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고, 뭐 이래서 가족들의 희생 위해서 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 이 사람들이 늘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입장,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이제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질문에 이제 좋은 부하와 좋은 상관과 가족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코멘트를 봐서 추가 질문을 일부러 넣어놨는 게 어쨌든 그 세 가지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겠지만 그 세 가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도 어떤 노력과 어떤 역량이든 뭔가 있었기 때문에 뭐 포스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어떻게 장군님의 특별한 뭐 방법이나 그래도 뭐 어떤 꾸준한 습관이나 노력 같은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제가 막 초급 장교를 하던 시절 1981년부터 1990년대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회들이 이제 군 안에서 사조직으로서 득세를 하면서 뭐 이런 큰 메인스트림을 유지했던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는 저는 몰랐지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제법 총명하고 똑똑하다 평가를 받아서 하나회 출신이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같이 근무할 기회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대가 우리가 세칭 이야기하는 수경사, 서울 지키는 뭐 수경사 이런 부대였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중2 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바람 타는 부대에서는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서 선진 군사 문물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래서 제가 독일에 갔다 왔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때. 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오다 보면 한국의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뭐 이러니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 군,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지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지 인간관계, 옛날에 같은 근무연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감하게 독일에 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많은 사람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독일군은 아주 실용적인 군대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분명한 군대예요. 또 전쟁을 경험해 왔잖아요. 비록 두 번의 세계대전을 졌지만 전쟁을 경험해보면 것들이 아주 잘 축적되어 있는 군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일군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것을 한국에 가서 좀 쓰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걸 와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하다 보니 계급은 별로 높지 않았지만 소령, 대위 소령 정도였지만 네임밸류가 이제 쌓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력 있다. 어느 부분에 특히 전술학 같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전술적 운영인가에 대한 논의를 토의를 하고 할 때 잘 안 되면 김영식한테 물어봐.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소령 때부터 들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즉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실력을 쌓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존한 이러한 생활보다 내가 능력을 먼저 갖추는 이런 군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계급이 높아져서도 공식적인 토의 자리, 뭐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입장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군단장은 어떻게 생각해? 일군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의견을 듣게 되는 공식 속상해서 그러면서 후배들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익이 아니라 군 전체를 봤을 때 옳은 판단과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 제가 이 계급이 높아지는 큰 자양분이 됐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저를 소개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VTC 스타라고. VTC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는 이미 화상회의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전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으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군대는 대신에 이 통신 시스템이 좋으니까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비디오 텔레컨퍼런스를 자주 했어요. 그게 VTC예요. 근데 그걸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화면에 나타난 사람뿐만 아니고 그 화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누군가가 전곡을 찌르는 얘기, 현재 상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후배들도 그렇고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남들이 저한테 VTC 스타다 뭐 이런 얘기를 붙여줬었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력이랄까,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용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급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님만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무기라든가 역량 한 가지 정도는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혹시 포스터까지 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장군님이 아닌 다른 어쨌든 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혹시 좀 어떤 다른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군에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는 특임 교수도 역임을 하면서 리더십 강의도 했는데, 리더십 이론에도 그런 게 나와요. 위인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위대한 사람들은 어떠한 자질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자질을 뽑는 이런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 전체를 놓고 개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관리 기법이 있더라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가 누구나 아는 걸 테지만 목표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표 관리를 잘해요. 그냥 이게 무슨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했던 이 엔드 스테이트,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이 큰 그림을 잘 그리면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용한 재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데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도 내 거야. 우리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때 이 편협한 사람은 자기 부대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깨어진 사람은 옆에 부대 것도 자기 거라고 갖다 써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래가지고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목표 관리를 잘하는 성공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못하고선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새처럼 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럴 때서는 자기의 허튼 행동 하나가 그대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통상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 근데 그 자기 관리에 투철한 사람들 특징이 이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 그게 자기 애야, 자기 애.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아주 뭐 자기만 사랑하는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 남도 사랑하더라고요. 타인애. 자기 애와 타인애를 적절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당신은 대장이 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부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로 부하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행동 루틴을 늘 설정을 해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희 같이 이제 뭐 군인은 1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뀌어서 막 옮겨 다녀야 돼. 네.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또 이 부대에서도 뭐 이 부대 갔다 저 부대 갔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루틴을 살아갈까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죠. 이게 지금 다인이 말한 저거하고 같아요. 적응하는 자가 이기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을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부여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죠.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거라는 거죠. 이런 루틴도 잘 찾는 이런 역량이 있더라 하는 걸 못 봤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독창성이에요. 지금까지 남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남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군대 얘기만 해서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던 여러 무슨 명장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름 들어봤겠죠.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뭐 메가더라든가 뭐 롬멜 무슨 뭐 패튼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순신. 이분들을 우리가 왜 들었을까요? 이분들은 성공한 군인이었어요. 왜 성공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전까지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싸우는 방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이 했던 걸 보고 베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면 남의 생각을 베끼지 말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성공한 리더의 특징, 뭐 습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 관리와 자기 관리와 행동 루틴 설정과 이제 독창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다. 근데 어쨌든 육군의 대장 포스터가 되면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8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라든가 책임감도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야전군 사령관 또 뭐 군단장 마찬가지 이런 직책을 수행할 때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첨예했을 때예요.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남북 관계가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럴 때 야전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휴전선의 반을 지키는다는 책무는 어깨가 뻐근할 정도의 무게죠. 그렇지만 셰익스피어가 뭐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왕이 되려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 무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일례로 이제 제가 군사령관을 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때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면서 16년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이런 정책
정치적 결심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군 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미 북한은 방송을 하게 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네. 뭐 이런 공언을 한 상태고 방송은 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저기 우리 방송 지점을 원점을 타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의 역대응을 준비하고 저기 포격하면 우리도 더 많은 이 응징 보복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전 밤에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관님도 걱정이 엄청나게 되시는 거죠. 김 대장, 지금 상태에서 내일 방송을 새벽에 할 경우 조치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방송 유치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을 할 테고 가장 안전한 곳부터 방송을 하나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응징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합니다. 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새벽에 제가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VTC로 예하의 사단장 군장들을 전부 불러놓고 강조사항을 딱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말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이상으로 사령관의 지시를 마친다. 지금은 바로 이 시간이다. It's war. 하고 끝냈어요. 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네.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를 누르고 있는 책임감이죠. 여기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조치하면 진짜 It's war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책임감이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은 군은 뭐 이미 그와 비슷한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훈련돼 왔으니까 그렇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겪어보거나 아니면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 뭐 요새는 뭐 그런 회복 탄력성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던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성이 좀 생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공이 쌓여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쌓았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직책이 지는 부담인데 그 부담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뭐 트루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명구가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응?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낸다. 나는 이 오발 오피스를 떠나서는 더 이상 다른 책임은 없다. 나는 책임을 진다. 뭐 이 말을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다는데 리더는 그런 것이죠. 제가 진급이 계속 되면서 계급이 높아지면서 또 이제 밑에 부하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진급한다는 것, 계급이 높아진다고 한다는 것은 책임질 게 많다는 것이다. 너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해라. 그 책임질 준비는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 부하한테 미루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들을 늘 강조했고,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나름은 좀 창피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실제 사건이 아군 지피의 적 지피 총격 도발 당시에 단 45초 만에 대응 사격을 완료하는 완전 작전을 펼쳐 주목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요. 네네. 이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됐어요. 네. 이게 2009년 10월 29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때는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승리부대 15사단의 사단장을 할 때인데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휴전선 일대에서 적의 활동을 늘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옛날에 했던 철도가 금강산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철도가 있어요. 근데 북한군들이 그 철도의 레일을 뜯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철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뜯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유심히 그것을 이제 관측을 하면서 야, 특이한 상황이 생기는지 잘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작업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에서는 늘 대비 태세를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그날 아침, 그날이 10월 29일 날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야, 지금 전방 상황이 그런 게 있으니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연대장은 회의를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어라. 이렇게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가 끝나고 났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적 GP에서 우리 쪽을 쐈습니다. 왜 쏜 거예요? 이때가 2009년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2009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그 해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저기 우리 쪽에 쏜 거니까 이게 지금 해상에서 한번 도발을 하고 육상에서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놓고 우리는 대비태세를 갖춰놓고 줬으니까 적 GP에서 우리 쪽을 쏘자마자 바로 우리 GP에 있는 이 소대장, GP장이라고 부르는데 소대장과 병사들이 그대로 응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했던 게 내가 45초 만에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작전본부장이 안 믿어. 야, 여태까지 막 45초에 한 부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45초에 총을 쐈다는 거냐. 이게 그쪽에 쐈다 해서 마음대로 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야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기 쏘면 우리는 무조건 응사하도록 돼 있어요. 교전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잘못하면은 진짜 이게 뭐 무슨 구사리라도 들을까봐 왜 쌌니? 심각해질 수 이럴까봐 대응 못하는데 저는 적이 도발하면 우리는 무조건 응사한다 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45초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녹화를 했니 안 했니 적의 이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단장 나가서 적의 활동을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 GP에서 우리 쪽으로 빵 총 쏘는 게 우리 CCTV에 잡혔어요. 네네. 그럼 CCTV에 시간이 나오잖아. 그렇죠, 몇 초. 그러면 적 GP에서 우리 쪽에 쏘는 빨간 불이 빵 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총을 빵 쏘면 총 주변에 화약흔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요. 회색 구름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생기잖아. 네. 그게 딱 찍히는 거예요. 적 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동그란 띠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응사하는 게 빵 날아가는 게 보여요. 네. 여러분들 기관총 같은 거 쏘면 제일 앞에 첫 발에 몰라요? 예광탄. 예강탄. 예광탄이라는 게 앞에 날아가면서 빨간 불을 보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게 예광이야. 네. 에?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이서. 이 예광탄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나머지가 총을 쏴라 이런 거거든. 맞아. 신호를. 맞아. 그래서 빵 쏘면 이 앞에 빨간 게 날아가고 그 사이에 네 발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빨간 게 날아가. 요렇게 총알을 놓거든. 맞아. 근데 우리가 빵 쏘니까 날아가는 게 보여. 네. 빨간 게 이렇게. 에? 그리고 위에 시계가 나타나. 네. 그러니까 그 시계, 저기 쏘고 우리 총알이 날아가는 시계를 딱 역산하니까 딱 45초인 거야. 그렇죠. 그게 그대로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합창을 보내줬지. 보십시오. 45초 맞지 않냐 했더니 작전본부장 3스타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요 때가 10월이었고 네. 요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G20가 서울에서 열리는 거야. G20회의가. 네. 그래서 정부의 기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조. 그렇죠. 로우키로 가자. 조용하게. 뭐 이런 기조에서 우리가 이 적을 잡았던 요 45초 동영상이 언론에 공표가 안 됐어요. 만약에 언론에 공표됐으면 야, 우리 군이 이렇게 대응을 잘했나? 라고 크게 칭찬을 받았을 텐데 로우키로 가자고 하는 저것 때문에 저거는 안 됐지. 크게 언론을 타지는 못했지만 군이 잘 조치한 이런 측면이 약간 묻힌 느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령관님을 비롯한 위에 분들은 진짜 우리가 조치를 잘했다고 많이 칭찬을 했었죠. 제가 제일 아쉬워했던 것은 뭐였냐면 요 45초 완장작전이 있은 후에 생겼던 사건이 연평도 포격도 발이었어.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응? 그때 대응을 또 잘 못했잖아. 북한한테 적시적으로 포격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군이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했던 요 45초 완전작전을 그 전에 보여줬었다면 군이 그렇게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지는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뭐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작전을 잘해서 저희 15사단이 다음 해에 대통령 부대표창이라는 그 큰 상도 받고 사격을 했던 대응을 했던 이 병사들은 군사령관이 직접 비 오는 날 원주에서 3시간 차를 타고 와서 표창을 주고 군사령관이 갖고 온 승용차에 태워서
원래는 헬기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헬기에 못 태우고 네네. 군사령관님이 끌고 온 차에 타고 휴가를 떠나는 뭐 이런 아주 멋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고 육군, 해군, 공군 현 상황 어떻게 되나요? 이 군사 기밀에 관한 상황까지 깊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략 그냥 언론에 보도된 수준 네. 또 우리가 국방백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공포한 수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세계 138개국 어떤 때는 막 145개국도 뭐 하긴 하는데 이게 군사력 수준을 이렇게 평가해서 그렇죠. 순서를 매기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GFP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 있는 세계의 나라별 수치, 군사력 수치를 이렇게 해서 등수를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매년 군사력 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예요. 네. 뭐 신문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6위예요. 뭐 부동의 1위는 물론 미국이죠. 미국이지만 중국이 2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나라들 우리보다 엄청나게 셀 것 같은 나라들이 다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네. 우리가 세계에서 6등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적인 북한은 거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34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우리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차이라는 거죠. 물론 양적인 수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요. 무슨 전차나 장갑차, 야포, 배, 비행기 이런 숫자가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전부 구닥다리야. 거의 고철덩어리예요. 네네. 쓸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지금 뭐 K방산 얘기하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사갈 정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질적인 능력에서는 우리가 거의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저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분명히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압도할 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서 이긴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이제 6.25 전쟁이 70년 동안 전쟁을 그렇죠. 억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네. 특히 이제 한미연합방위 체제라고 하는 네. 시스템 하에서 군사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거든요. 북한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수준을 아니까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니 우리가 한 게 조금 뭔가 하나 원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핵하고 미사일인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다른 거 갖고는 이미 군사적인 열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한번 우리를 공갈해보자 하고 한 것이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 현지 시스템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한반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가자. 이게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통해서 핵은 핵으로 상대를 하고 재래식 전략은 재래식 전략으로 상대하는데 재래식 전략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중요한 거는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훈련 수준이에요. 훈련 수준. 저희가 지금 북한을 매일 이렇게 이 레이더를 통해서 다 감시를 하거든요. 위성을 통해서 다 보거든요. 네. 북한은 하루에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뜰 때가 많아요. 아, 진짜요? 훈련을 거의 못 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비행기가 어마무시하게 뜹니다. 이게 비밀 숫자라서 말씀은 못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떠요. 걔네들은 포탄을 실탄 사격을 대대가 몽땅 나가서 실탄 사격 같은 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대대가 몽땅 나가가지고 실거리로 포탄 사격을 하잖아요. 북한 애들 10년 근무한다고 하는데 10년 근무를 하긴 하지. 그런데 그 10년 중에 9년을 삽질하는 거야. 농사 짓고 작업자족하느라고요. 훈련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군을 믿으시면 됩니다. 신뢰하고 북한과의 문제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위협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래 우리 이길 수 있어 한판 해도 돼 이러한 전쟁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전쟁 능력 수준은 북한을 앞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진짜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 억제력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야 우리 대한민국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이런 걸 알아야 감히 북한이 못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북한이 센 소리 하면 꼬랑지 내리고 이러면 북한이
덤비거든요. 그러면 억제가 실패하는 거야. 따라서 억제는 능력과 의지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군을 믿고 능력은 군을 믿으시고 국민들은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억제됩니다. 지금 핵 얘기해 주셔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핵을 막 쏜다라는 뭐 그런 공포적인 멘트도 가끔씩 하잖아요. 이거 그럴 확률 실제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핵은 이제 실제로 핵을 썼던 게 언제예요? 1945년도 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개의 핵을 제외하고는 전부 핵을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절대 무기로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면 상대도 쓰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되는 거야.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같이 죽는 거죠. 그걸 이제 핵 전략에서는 상쇄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가 쏘면 나도 쏠 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방도 핵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 무기이면서 절대로 못 쓰는 무기가 되는 게 핵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첨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감히 이렇게 누르기는 어렵다. 양쪽 다 가지고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옛날에 기술이 있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핵을 다 폐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촉발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부터. 그런데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 모든 것, 우리나라의 국민의 미래까지를 전부 놔놓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 상태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력을 우리가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해서 한반도에서 우리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뤘던 성과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은 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이 언제라도 있는데 감히 김정은이가 죽으려고 핵을 쓰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이제 페이오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쇄 전략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장군님은 이제 군사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좀 종료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뭐 영원히 가진 않을 거니까.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데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수단을 갖고 하는 정치의 연속이에요. 이게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될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것도 또 전쟁을 끝내는 것도 군인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정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정치가들의 문제지 군사적인 저 같은 군사 전문가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이미 한참 넘어섰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대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선상에서 이 합의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들은 지금 상태로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남북 관계가 만약에 좋아지면 DMZ 비무장 시대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이 휴전선의 모든 지역을 거의 다 가봤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봤겠지만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에 200m 단위로 이렇게 표지가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248km, 155마일이라는 게 248km인데 쫙 이렇게 선으로만 돼 있지 거기에 철조망이나 이런 게 쳐 있는 것이 없어. 그냥 이런 판때기에 군사분계선 해가지고 이렇게 말뚝이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라인의 남과 북으로 2km, 4km의 버퍼존을 만들었죠. 그 남과 북의 4km의 버퍼존을 DMZ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이라는 것이죠. militarized가 안 됐다. 그걸 다 제거했다. 군사력을 제거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DMZ라고 해요. 근데 DMZ라고 해놓고 나서는 야 여기를 그러면은 진짜 군사력이 제거됐는지 봐야 할 무슨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봐야 될 사람들을 남북한이 2km 각각 사이에다가 놓는 부대를 GP라 그래요. 그게 이제 GP야. 북한에는 그걸 민경초소라고 불러준대. 이 GP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GP라고 하는 요 DMZ 안은 그러니까 GP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연이 그대로. 거기를 내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발자국이 오지 않음으로써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구나 하는 70년 동안의 변화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그 절경들을 제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이것보다 더 뭐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소나무 군락도 있고 아주 이 반짝반짝하는 시냇물도 가고 어마어마한 이런 경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야 이것을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DMZ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든 간에 통로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북한 통로. 지금 두 개가 있죠. 이 경의선 통로가 하나가 있고 저쪽에 동해선 통로가 하나가 있어서 남북이 이제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와 비슷한 통로를 아주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 외에 또는 그쪽에 지금 뭐 궁예터라든가 뭐 이런 역사 문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자연 뭐 멸종위기 동물 동식물이 뭐가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학술 연구 이런 것들 목적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지금처럼 인간의 이 발길을 거부한 채 7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자연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네스코와 함께 지금 인류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나마 지금 자연을 보호했잖아요. 그것처럼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부수적인 효과가 생겨서 갖게 된 DMZ 천혜 환경을 우리 후손들한테 그대로 잘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DMZ 안에는 그러면 이제 2km, 2km, 4km 이렇게 길게 155마일. 네. 거기 안에는 당연히 지뢰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걸요? 남북한 관계가 좋아져서 개성문산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뭘 제일 먼저 해요? 지뢰 제거 작업을 제일 먼저 해요. 지뢰 작업을 해서 그 통로에 있는 지뢰를 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만들죠.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서 뭐 GP를 폭파시키고 뭐 이렇게 군사 화해를 하면서 이 둘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도 다 먼저 한 것이 남북한이 지뢰를 제거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 저렇게 지뢰를 다 제거하면 북한 놈들이 쉽게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군이 그렇게 워낙 첨단 장비들이 단세포적이지 않거든요. 지뢰를 제거했지만 제거를 해서 통로를 만들었지만 급한 상황이 되면 그 지뢰 제거된 지역에 하늘에서 포로 쏘는 지뢰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 지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살포식 지뢰라고 하는 지뢰인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군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박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은 갖춰야 하는 것이죠. 백도어를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백도어가 열리면 지는 거 아니야. 근데 군이 그렇게 백도어를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국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